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유럽에서 나왔던 ECB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소식,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이야기 이어갈 거고요. 최근 우리 증시에서 보이는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25개 은행이 좀 탈락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어요. 네, 우리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11개 은행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이것보다 좀 다소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ECB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판단들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은 MTN의 김종우 위원님 먼저 모시기 전에 그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ECB의 부총재 평가 영상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고요. 그 평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What I think is that after this exercise, the banks will feel much more comfortable to reduce any credit supply constraints that they were using before the exercise because they wanted to be cautious before. So now the only effect that this can have is to reduce these supply restrictions by the banks themselves. But we need also aggregate demand to respond. And that is the objective of our monetary policy and more policies that the governments should adopt in order to foster growth in Europe so that the two things combined can produce the results we all want. 네, ECB 부총재 발언을 확인해봤는데 앞으로의 흐름에 좀 기대를 하는 느낌이 있네요. 네, 일단 결과에서 누가 실패를 하고 누가 성공했든지 간에 네. 불확실성은 해결이 됐다라는 판단 속에서 앞으로 은행들의 자본 조달을 더욱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그러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네. MTN 김종우 연구위원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지 불러보도록 하죠. 위원님,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다소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으리 은행권의 대출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인데요. ECB 쪽에서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겠지만 실제로 행동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개 정도에서 25개로 2배가량 늘어난 이유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련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했을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기준들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즉 지금 이 짙은 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이번 기준인데요. 이번 기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은행들이 조금 탈락해서 추가적으로 자본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 바젤3 협약을 또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 숫자들이 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현재 ECB의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은행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민간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총재가 무슨 발언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민간은행들 쪽에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과연 민간은행, 그 신용이 좋지 않은 민간 기업들에게 또 민간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영향은 아직까지는 다소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신뢰감 자체도 아직은 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시장인 거죠? 아무래도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라고 봐야 되겠죠. 유로존은 계속 D의 공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플레와 관련된 공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IMF에서 계속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IMF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초에 내놓은 전망 자료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미국은 변화가 없는데요. 유로존은 하향, 독일도 하향, 프랑스도 하향, 일본도 하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믿음감이 미국만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 그 빅3 지역 중에서 최근에 중국도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일본, 유럽까지 다 떨어지고 있는 만큼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은행권에서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지도 않은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금리가 낮다고 해서 과연 대출을 잘 해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낮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때 네. 유로존은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고 가자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유럽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가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남은 일정도 많이 있죠. 11월 초반에는 은행동맹 출범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잠시 전에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EU 재정집행금 뭐 이런 걸 가지고도 또 굉장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난 한 6월인가 8월인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로존 의회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선거에서 각국에서 보면 극우 세력들이 한 20% 정도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20%가 8대 2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각국이 자기 얘기를 높여갈 때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 4대 2다. 그러면 이 20%는 굉장히 의미를 지니게 되죠. 이 20%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유로존이 아직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뭔가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로의 목소리가 맞지 않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유럽계 자금의 위험 선호도는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뭐 강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외 유럽계 자금들도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함께 유로존의 결국은 자금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는 다소 부정적이다. 다만 그 강도가 아주 높지 않다면 시장에 미치는 악재의 강도는 줄어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요약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국계 자금이 우리 시장에서 이탈해 나간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이 반대로 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자금을 살펴봤을 땐 일본계 자금이 국내로 맞아요.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정책에 따라서도 영향을 좀 받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이슈에서 일본 바축하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올해 들어서 일본계 자금이 얼마만큼 활약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9월까지 외국계 자금 매수 중에서 일본이 2위입니다. 일본이 2조 5천억 정도를 샀고요. 미국이 4조 원 정도를 샀으니까 일본계 자금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BOJ 자산 늘려가는 속도와 그다음에 일본계 자금의 움직임을 살펴봤더니 정책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늘려가면 넓혀갈수록 해외 자산을 사는 일본계 자금들의 흐름도 가파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계 자금은 최근에 주로 사고 있는 것이 아시아계 주식이나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정책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국내 외국인 자금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일본이 돈을 풀면 푸는 대로 엔화는 또 약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증시에는 돈이 유입이 되니까 그쵸.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전망을 해봐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일본은행의 정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엔저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초반엔 거뒀습니다만 최근 들어선 기업 실적을 제외하면 별로 긍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엔달러 월봉인데요. 엔달러는 지금 장기 평균치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엔화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가 별로 안 좋아지거나 일본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 대책을 써야 되는데 이 양적 완화 대책의 효과가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실물 지표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 생산이 2013년 4분기부터 꺾여나가서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해외 생산을 늘려놓은 상황에서 실제로 일본에서 나가는 수출 자체의 영향은 엔화의 변동에도 크게 없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BOJ도 무조건적인 양적 완화를 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영내에서 대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과 일본이 똑같다라는 거죠. BOJ가 총자산을 이만큼 풀었는데 실제로 초과준비금을 제외하고 봤더니 민간으로 나간 대출은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이만큼의 지금 간극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핵심은 뭐냐면 해외 쪽에 이제 수출을 통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 나타났는데 그러면 내수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도 내수 비중이 큰 만큼. 이 내수 부양에 있어서 과연 자금만 쏟아붓는 것이 해결책이냐. 그리고 지금 소비세도 인상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이런 쪽을 도와주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본의 내수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BOJ의 전반적인 정책 강도는 점점 줄어들거나 금액 자체에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과 일본의 각국 정책적인 앞으로의 전망을 저희가 살짝 해봤고요. 네. 이제 국내로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앞서 국내 이슈에서 이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 대형주들의 실적 부진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변동성,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조금 험난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도가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나 환율 같은 변수들이 워낙 제멋대로 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 자체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실적 추정치의 변동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예전만 같으면은 대형주들이 뭐 4에서 5% 빠지면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런 네. 얘기가 많은데 요즘은 요즘은 우습다라는 반응도 많이 나와요.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네. 뭐 ELS와 관련해서 요즘 수급 문제도 좀 불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ELS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ELS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이 부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면 ELS의 월별 발행 규모를 준비된 그림으로 좀 보시면 9월 달에 9조 원이 늘었습니다. 분명히 급증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ELS가 마치 수급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자금 성격을 살펴보시면 공모와 사모 비중이 비슷하고요. 원금 보장보다는 비보장이 높아서 굉장히 공격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종목으로 흘러들어가서 전부 낙인에 걸리면 시장에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기초자산 유형별로 봤을 때 자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건 대부분이 해외 지수를 근거로 하는 ELS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근거로 하는 ELS는 별로 자금이 늘지 않았고요. 실제 금액을 살펴봤더니 가장 많은 삼성전자가 1,000억 정도, 하루 거래 대금 정도거든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종목들이 다 그렇게 급락하고 있다? ELS 낙인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신뢰도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공매도량을 늘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담 요인이지 ELS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분석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ELS 낙인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그럼 실적이 다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요, 뭐 조선주나 정유주, 화학주 같은 일시 낙폭 과대주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반등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이 공매도에 따라서 뭐 쇼커버링 매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에 의해서 단기 반등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회복은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지금 뭐 조선주 이런 것들 사면 2배, 뭐 최소 2배 정도 이제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떨어지는 칼날들은 분명히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확실하게 경기 민감주들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증거가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가격을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현재 구간에선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변수부터 국내에서 많이 떨어진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나눠봤네요.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이어가야겠죠. 시장선 전략 확인하시죠.